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수익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지? 수익의 정의가 순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인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 비용의 정의는 어떻게 돼? 비용은 순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비용이죠.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어야 해.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순자산 감소. 그럼 이 비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할 거기,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결국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정의까지 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기초에 부채가 1 있고요, 자본이 1 있고요, 자산이 2 있었대. 또 해볼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그려봤더니 기말에 봤더니 이게 5억 됐다는 거예요. 부채가 1억이면 자본이 4억이네. 그럼 자본이 지금 얼마 늘어났어요? 순자산 자본이 3억 늘어났죠? 이걸 왜 늘어나나 따져보려고 봤더니 주주와의 거래에서 출자 받았대. 주주에게 출자 받은 금액이 1억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내가 번 거겠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 번 거를 손익거래라고 한다고요. 그쵸? 번 걸 봤더니 이 중에서 1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1억이 나왔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걸 뭐라고 그래? 당기손익이라고 그러죠? 당기손익으로 1억이 나왔대. 그쵸? 아, 요거 그래서 요거 거래가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요게 뭐 때문에 파생된 거래냐면 옆에다 쓸게요. 뭐 때문에 파생된 거래냐 봤더니 올해 기중에 매출 채권으로 1억, 아이고 2억, 매출로 2억 나왔고, 그 다음에 현금이 1억 빠져나가면서 여기 그냥 비용이라고 급여라고 쓸까요? 급여로 1억 나갔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대. 그래서 당기손익이 1억 들어왔대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또 뭐해? 또 왜? 그럼 지금 여기 1억, 1억. 근데 여기 3억이잖아.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기타 포괄손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땅을 샀는데 기말에 봤더니 땅값이 1억 올랐대. 그럼 재평가 모형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으니까 토지가 1억 오르면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1억 올랐대.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1억 올랐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손익계산서는 뭐에 대한 거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익거래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만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기손익을 뭐라고 합니까? 당기손익의 이름이 뭐예요? 이 수익과 비용 손익거래를 보면 이 수익과 비용 손익거래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럼 당기손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계할 때 얘기했었는데 실현손익이라고 그러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거나 곧 들어올 애들, 주머니에 돈이 나갔거나 곧 나갈 애들, 매출 채권도 곧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기손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실현손익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기타 포괄손익을 뭐라고 그래요? 미실현손익이라고 그러지. 자산이 증가하긴 했는데, 부채가 변동하긴 했는데 당장 돈 나가거나 돈 들어오는 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미실현손익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미실현손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얘네 두 개는 실현손익이고 얘는 미실현손익인데, 실현손익은 이미 장부에 돈이 들어왔잖아. 돈이 조만간 들어올 거거나 나갔거나 조만간 나갈 거거나. 그러면 이런 실현손익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현손익은 기말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계 올 때 얘기했었는데
장부에 마감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실현손익은 장부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가 나오면 기말에 우리가 장부에 마감 회계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만에 또 해보죠. 매출 2억 지우고 집합손익으로 2억 기재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급여 1억 지우고 집합손익으로 1억 세워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장부상 수익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 지워도 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지워서 급여도 지우죠. 돈이 나갔으니까 실현됐어요. 더 이상 뭐 장려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무리를 뭐해? 집합손익 없으면서 1억 남기니까 이 남아있는 집합손익을 집합손익 1억 없애면서 이익잉여금으로 1억 보내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미 단기손익인 실현손익은 이미 실현이 돼서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없애도 돼. 장부에 마감을 한다고요. 이게 미실현손익은 교수님마다 작가씩 틀린데 저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미실현손익은 그럼 장부에 마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미실현손익은 장부에 마감을 하면 안 돼. 실현이 안 됐는데 무슨 마감을 해? 집을 샀는데 작년에 2억 오르고 올해 3억 올랐대요. 엄마가 물어봐. 너 집 얼마나 올랐니? 뭐라고 그러셔야 돼? 작년에 3억 오르고 올해 2억 올랐대요. 얼마 올랐다고 그래야 돼요? 5억 올랐지. 작년에 3억이고 올해 2억 올랐는데 3억 오르고 올해 2억 올랐으면 총 5억 오른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2억 올랐어. 그럼 야, 너 작년에도 올랐을 거 아니야. 그건 엄마가 안 물어보길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실현손익이라고. 이해하시겠어? 야, 너 올해 얼마 벌었어? 엄마 나 강의에서 올해 2억 벌었어. 오, 작년에 본 건? 그거 왜 궁금해 엄마가? 이렇게 되지만 집값 오른 건 야, 너 작년에 2억 오르고 올해 3억 올랐으면 총 5억 오른 거네.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고요. 아직 미실현 됐잖아. 그래서 이 OCI는 장부에 마감을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실현손익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만 미실현손익은 사실 BS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얘는 뭘로 생각하는 게 좋아? BS 계정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장부에 마감을 안 할 거니까. 괜찮죠?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도 정의상 뭐는 충족해? 그쵸? 기타 포괄손익도 정의상 수익과 비용은 충족된다고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자본이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걸로 자본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도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충족한다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는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재해요? 손익계산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을 기재하고 밑에 단에 뭘 기재해? 기타 포괄손익을 따로 기재한다고요. 다만 당기손익은 올해 실현된 애들, 올해 발생한 애들을 여기다가 직접 쳐 넣지만 얘는 원래 BS 항목인데 정의상 수익과 비용은 맞기 때문에 여기 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 변동액을 기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기말 BS에 계상된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된 OCI를 빼주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OCI 변동액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봐봐. 작년에 집을 사서 작년에 3억 오르고 올해 2억 올랐대요.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OCI는 얼마야? 5억이죠.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OCI는 얼마예요? 2억이라고요. 전년도 말에 OCI에 3억 들어가 있겠지. 올해 BS에 OCI 3억 들어가 있겠지. 올해 2억 또 추가로 올라서 5억 들어가 있겠지. 그럼 기말에 BS에 OCI가 5억 있고 전기 말에 3억 있었으니까 올해 2억 OCI가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금액을 여기 기재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계정들을 보면 미시원 손익들이 가끔씩 튀어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BS에 계상된 누적액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까지 본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